공익 때문에 행정법에 대해서는 달리 뭐 해석을 해야 되고, 법률 관계도 그 사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규율하는 그런 것들이 행정법의 기본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서 이제 공자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은 국가 또는 사회의 다수인에 관계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공익의 의미가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게 그냥 그 다수인의 이익 가지고는 안 되고 국가와 사회, 지자체도 포함입니다. 사회의 다수인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죠. 이게. 대신 이제 사자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욕심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법 관계가 선명해지죠. 대부분 다툼이 있는 것들은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 공법의 영역에서는 행정법은 달리 공법 또는 공익법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공법에서는 철저하게 공익이라는 기본 개념을 두고서 공익을 시행하는 국가하고, 그리고 그 행정법에 의해 가지고 공익을 실행하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침해당한 국민 입장에서는 사익을 침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일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이익의 침해를 다투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걸 우리가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법을 국민에게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다툼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국가는 공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행정을 했고, 국민은 자기의 아주 사적인 욕심이 침해당한 것 뿐이죠. 그럼 소송에서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다수인의 이익에 관계되는 이 국가 편에 설 수밖에 없죠. 국민 1인의 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수인의 이익을 우리가 보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비유가 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간혹 이제 행정소송에서 국민이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 그 다음에 행정조직에 법적 근거가 없이 일어난 행정,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적으로 흠 있는 이제 행정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행정을 국민이 이길 수가 있고, 또 가끔은 이제 제재의 양이 다운되는 경우, 그 다음 제재금의 금전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이길 수가 있느냐?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익을 침해당했지만은 국민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피해가 과도하게 지나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말고는 나머지 유형에서 국민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수인 한도 초과 이론이다. 그 이론을 제시했을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긴다는 것도 전적으로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 형량이 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재 금액이나 우리가 참여 제한 조치 많이 얘기 들어봤습니다. 참여 제한의 기간이나 또 제재금 5배 내지 10배 제재금을 하는데 그 금액을 다운받을 수 있다. 사인이 그 받아들일 한도를 초과했다. 그 얘기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인 한도 초과다. 이렇게. 요 이유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그런 상태고 23페이지로 넘어오시겠습니다. 법률 관계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법률 관계는 행정법이라는 이제 그 법 큰 덩어리에서 발생하지 않고 개별 조문 수준에서 다 관계가 설정됩니다. 그 조문에서 조문의 주체가 행정청이고 그 조문의 객체가 국민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경우에 우리가 공법이다, 행정법이다. 그럴 경우에 그 공법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공법에 관한 이론만 적용이 돼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 조문은. 근데 국내에 존재하는 어느 법률도 100%의 공법 조문으로 되어 있는 법은 없습니다.
또 어느 법률도 100% 사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비중이 70% 이상을 넘어갈 경우에 공법이다, 사법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법들은 기본적으로 소관부처가 이제 소관이고, 물론 민법도 소관부처가 있습니다. 상법도 소관부처가 있고, 소관부처로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공법이다, 사법이다. 네. 법률의 조문이 기본적인 관계가 국민 상호 간의 관계냐, 국가와 국민의 관계냐에 따라서 공법이다, 공익법이다, 사익법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 보시면은 민법에도 공법 조문이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제시했는데,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 지혜, 물건 이런 것들. 근데 문화재라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면은 그 행정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화재의 이익을 향유하는 그 국민의 공익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재는 구조로 설정한 민법 조문, 이 조문은 공법 조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사례로 유성, 우주에서 날라온 유성의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성은 그것이 어느 사유지인 산에 떨어질 수 있고, 또 공유지인 뭐 하천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사유지인 어느 집 마당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법률들은 기본 건조가 우리의 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국가별로 분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토이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기준으로 상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이 있지만은 우주에서 날라온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성의 경우는 누구든지 먼저 달려가서 줍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유성의 가치는 그 인류의 우주의 탄생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 연구 자료를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사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금전적인 이제 가치는 있지만은 우리가 민법에서 그 소유 관계를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경작지에 떨어져 있는 것도 먼저 가서 죽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대신에 이제 경계를 쳐놓고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이제 막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못 들어오게 막고 가서 먼저 들어가지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영역 밖에 있다. 우주에서 날라온 물건. 그러면 사유 토지 무단 침입죄는 성립이 안 돼요? 그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민법의 소유 관계와는 또 다른 것이죠. 기왕에 말씀 나왔는데 우리 형법은 과연 뭘 다루고 있냐 보면은 형법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민 상호 간의 범죄에서 주로 다룹니다. 국민 상호 간에 사람을 팬다든지 뭐 살인을 한다든지 국민의 사유재산을 훔치다는 것이 그 다음에 뭐 법인의 재산을 내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대개의 경우 국민 상호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형법입니다. 그렇지만은 형벌권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이 형법은 기본적으로 분류를 공법으로 분류합니다. 관계는 상호 간의 관계를 죄를 다루지만은 그 죄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플러스 사법부 또 교정행정을 하고 있는 교도소이기 때문에 교도소와 국민의 관계, 법무부와 국민의 관계가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연 그럼 국민 상호 간의 관계만 죄로 다루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법 조문에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조문들이 말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조문도 있고, 그걸 이제 제재다, 행정 제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참여 제한이라든지 또 제재금이나 이런 것도 다 행정 제재에 일환되는 것이죠. 형벌 우리가 크게 봐서 행정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행정벌은 크게
형벌하고 질서벌, 과태료 같은 질서벌 하고 행정제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물론 범칙금이라는 가운데 영역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죄인이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범법 행위에 대해서 돈으로 때우고 죄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교통범칙금, 조세범칙금. 실제 본질은 이게 죄인데 이걸 모조리 다 죄로 다루어서 벌금 이상의 형을 부과하게 되면은 빨간 딱지 없는 범죄자가 엄청나게 양산이 되겠죠, 사회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죄는 인정하지만은 금전으로 대체시키는 게 범칙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질서벌이라고 하는 과태료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행위에 협력하지 않았을 때 그 협력을 유인하기 위한 금전적인 이제 그 벌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범칙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행정처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벌과 범칙금까지만 죄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적 비난이 가능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과태료, 그다음 행정제재 이런 거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행정청의 공익적인 어떤 행정에서 협력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나 또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청하고 국민의 관계에서의 죄도 형법의 대상입니다. 대신 형법전에 들어있지 않고 행정법 조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칙 조문들은 그 재형 법정주의 원리, 또 소급 적용 불가의 원리, 그래서 형법의 해석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땅콩 사건, 항공보안법, 거기에서 그 위계를 행사해서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한 죄, 이런 건 형법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항공보안법과 행정법 조문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행정법에 있는 형벌 조문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정에 그대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에서 죄를 다루는 이 형벌 조항들은 사실 형법 조문보다 더 많습니다. 양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이 형법 조문 외의 이 조문에 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공포하고 사또도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보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5년마다 설치될 때마다 행정법은 모조리 다 바뀝니다. 정부 조직도 바뀌면서 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법 조문들이 무수히 다 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법률부터 시행, 훈련, 고의 지침까지 통째로 다 한 세트로 다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은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또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행정규칙이라는 훈련과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은 상하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철저하게 법률하고 운명을 같이 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로 떼가지고 과학기술기본법은 법률 수준에서, 이쪽에 이제 관계법은 그 대통령 수준을 믹서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오면은 그건 우를 범하게 됩니다. 법률은 하나의 세트로 운명을 같이 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환경부의 환경기술 개발 진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R&D를 지시하는 법률인데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게 미래부에 있고, 근데 과학기술기본법은 일반법이라고 얘기하고 환경기술 진행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R&D 중에서도 특별한 환경기술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법인데, 특별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서는 특별법 적용의 원리에 따라서 환경부 법이 1순위로 적용이 됩니다. 대신에 환경부법에서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영역은 보통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환경부의 법 중에선 환경기술 개발 진행하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심지어는 그거에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서조차도 규정하고 있으면 과학기술기본법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환경기술
진행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로서 대통령령, 환경부령, 또 위임과 행정규칙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것들의 운명은 환경기술 진행에 관한 법률하고 운명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오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구체화하는 두 가지 시행령이 있습니다. 기본법의 시행령이 있고 공동관리규정이라는 시행령 2가 있습니다. 기본법의 위임을 또 받았죠. 또 기본법의 소관부정은 미래부니까 미래부령으로 또 구체화를 시켜놨고 또 행정규칙으로 한 단계 더 구체화를 시켜놨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미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하고 동일한 영역을 규율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법부터 시행령, 세규칙, 훈령까지 이게 존재하더라도 적용이 해제야 됩니다. 통째로. 특별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서 환경기술 진행에 관한 특별법의 이 세트, 운명화체 세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세트에서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는 산업기술개발 관련 법률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엄청난 사항에 대한 규율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그걸 구체화한 공동관리규정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특별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서 환경부 룰이 통째로 다 적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의 여지조차 없어지게 되는. 등록을 보고 뭐가 특별법인지 뭐가 일반법인지 아시고? 특별법이라고 붙어있는 법률은 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외의 것들은 다 해석을 통해서 관계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술 특별법 아니고 산업기술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그것도 특별법이 아니고. 네, 근데 우리가 일반법이나 특별법이라는 것도 법률의 전체 이 세트를 가지고도 판단 안 하고 개별 관계에서는 조문 수준에서 관계 설정을 다시 합니다. 조문 수준에서. 그래서 조문 수준에서 봤을 때 이거는 특별법 조문이다, 일반법 조문이다 해가지고 관계 설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세트로 모조리 해서 이거는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상대적인 구별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지만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말고 그걸 더 구체화시킨 다른 법률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이 법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이 되는 것이고 이 법은 또 특별법이 되는 것이죠. 그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는 상대적인 구별입니다. 상대적. 우리 이제 과학기술기본법 있고 또 과학기술기본법 영역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있고 과학기술기본법의 조사, 분석, 평가 부분을 구체화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하고 성과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는 그 안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과평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평가법은 다른 부처의 성과평가에 관한 룰의 관계에서는 이게 또 일반법이고 관계 부처가 갖고 있는 사업평가에 관한 룰이 있다면은 이 관계는 요건 특별법이고 요게 일반법이 되는 거죠. 그럼 미래부터 기본법을 가지고 있다는데 해야지 이도일 게 없는 거잖아요. 이런 다른 거에서 다른 게 다 특별법. 물론이죠. 예. 일반법을 가지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항은 공통규율하자는 겁니다. 그럼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은 그 부처만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율을 초급적으로 규율하고 일반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이 입법의 기본적인 취지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부처별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주도권을 뺏긴다든지 어떤 그 종합조정을 당한다든지 주관부처로서 특히 과학기술 R&D는 10조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이 행정조직에 그 이익이 있는 공익이지만 그 자체도 어떤 이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도권 강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부처마다 내려오는 공무원들의 그 전통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국가 전체의 이익이 그 희생을 당하는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법의 기본 정신을 주요사항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존중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자기네만의 고유한 영역만 룰을 정하고 그리고 이 여기서 정하지 않는 영역은 다 일반법을 자동으로 특별법 다음에는 일반법이 2순위로 적용이 되니까 과학기술기본법이 적용되도록 부처에서 대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종합조정에 관한 주관부처인 미래부하고 그 종합조정에 응하는 관계부처인 나머지 20개 부처 간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종합조정이라는 단어가 과학기술계에서만 이제 오래전부터 써왔지만은, 종합조정 것이 과학기술계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종합조정부처는 노동부고, 그 외에 관계부처는 또 관계부처가 되는 것이죠. 환경법과 관련되는 것은 환경부가 주관부처로서 종합조정을 하는 것이고, 기타 부처들은 관계부처로 되는 거예요. 법의 소관하고 법의 내용에 따라서 주관부처하고 관계부처의 위치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 안에서는. 그리고 주관을 하는 영역을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해 종합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느 부처든지 종합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영역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미래부에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조정을 할 뿐이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에 관한 종합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24페이지 그래서 이 법률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공익을 추구하는 법이냐 아니냐. 그래서 25페이지 넘어가면은 이 공익을 추구하는 법은 아까 행정법이라고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민사소송, 국민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민사소송이다. 우리가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됐을 때 그 집회를 신청한 국민이 관할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그 공법관계입니다. 질서 유지의 권한이 있는 이 경찰 조직이 국민을 상대로 시위의 범위를 결정해주는 이 공익적 차원의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죠. 가처분 우리가 이제 소송의 그 고난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심리 공방하는 시간을 두고 다투기 이전에 응급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공법 영역에서는 집행을 행정청이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정지시키는 거 집행정지신청이라고 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응급조치로 하도록 해야지만이 그 순간적으로 국민의 이익이 침해가 안 될 경우 그걸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만 나누어진다.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또는 가처분 신청. 안 하고 있는 걸 하게 응급적으로 구하는 건 가처분 신청, 하고 있는 걸 중지시키는 건 집행정지 신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집시법 그 관련해서는 안 하고 있는 걸 하게 해달라고 지역을 소극적으로 한 걸 지역을 크게 열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죠. 집행을 정지시킨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최근에 모 키스텝 모 원장께서 뭐 행정법원을 상대로 뭐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 뭐 소문으로 나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사회를 여는 주체가 미래분지 뭐 키스텝이 약간은 불분명한데 하여간 그것이 열리는 것을 못하게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철저히 구별이 필요한 용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본 소송을 내면서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본 소송은 후순위로 내면서 요거만 임시로 먼저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법 관계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면은 이거는 요건 자체가 안 돼서 서류 접수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이걸 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법에서. 그 기각은 본안 판단에 갔을 때 졌을 경우 기각이라고 하고
이 기능은 당연히 인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하가 되지 않았을까. 요건 자체가. 공법관계로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공법관계도 또 관계의 성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권력관계다, 비권력관계다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권력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권력이나 비권력은 철저하게 행정청이 힘을 가지고 있냐는 거는 힘을 갖고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국민은 어떤 경우에는 힘이 없습니다. 행정처와 국민의 관계에서 국민은 항상 힘이 없는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고 행정청은 항상 힘을 갖고 있는데 힘이 명시적으로 법조문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권력관계다. 힘이 있고로 권력입니다. 권력관계다 표현하는 것이고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비권력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성질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누면 되고 그런데 묵시적으로는 모조리 권력이 다 있습니다. 행정청은. 묵시적으로 우리가 권력이 있고 없음을 나누면 모조리 권력관계고 명시적으로 법조문에서 우리가 권력이 있고 없고를 나누면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나누는 것이죠. 근데 행정청이 국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럼 과연 공법관계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위 중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공익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물품을 사는 것. 행정청이 물품을 사는 건 공익적인 차원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재산이 아닌 기타 잡종재산들을 처분하는 이 공익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행위들은. 이런 것들은 공법이 아닌 것이죠. 기본적으로 공익이 전제되어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관계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사법관계의 전형이 뭐냐 하면은 용역계약입니다. 정책연부 용역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기본은 이건 공익적 차원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물품이나 특별한 분야의 조사 자료가 필요해가지고 이 공익이 아니라 그냥 그 행정조직 그 공무원의 행정부 공무원의 일시적인 그 이익입니다. 사익입니다. 물품을 사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 공익을 이야기할 때는 다수인의 관계된 이익이라고 이야기하고 국가사회에 관계된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가가 물품을 사는 걸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을 산다고 이야기 안 하죠. 그게 사법관계고 그럴 경우에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국가가 당사자일지라도 이건 행정소송의 영역이 아닙니다. 3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공법관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여기 공물인데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뭐냐면은 이 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사회에 존재하는 국민의 다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공원, 문화재, 도로 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다 행정재산들입니다. 행정재산은 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기 전에 처분조차 불가능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가사회의 다수의 이익에 관계되는 재산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하게 되면은 공익이 침해되는 거기 때문에 공익을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분을 불가능하게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행정재산은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기본적인 이유는 공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익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잡종재산, 이 오른쪽에 있죠. 31페이지. 행정재산의 용도를 이런 거죠. 도로인데 도로는 기본적으로 시유지, 국유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는. 근데 도로가 뭐 저게 어떻게 공익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국가 사회에 존재하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도로를 운행하지 않으면은 지역을 통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공익적인 차원의 행정재산이죠. 이거는 분류하면은 이거는 처분이 불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팔지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그 구역이 통째로 어떤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대대적으로 개발이 들어갈 경우에는 도로일지라도 용도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일반 재산이 돼버리는 것이죠. 행정재산, 공익을 위한 재산이 아닌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팔 수가 있습니다. 국가재산을 국민한테 팔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은 공익에 기여하는 재산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처분 여부도 결정이 된다. 물품 조달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공익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근데 공무원 채용 계약은 공익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익을 실현하는 행정조직의 구성원이 채용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청과 이 국민의 관계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공익적인 점. 그래서 공무원 채용 계약은 공법의 영역입니다. 합법이 아니라 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법치, 행정, 법률 유보론, 법치주의다. 말 그대로 법으로 법률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의미죠.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법률 국민의 대표로 구성이 되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의 근거에 있을 때만 국민은 이 다스림을 당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실정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국가는 아까 기본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행정권 자체는. 그러면은 국가의 권력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무한대로 확장돼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설정한 것이 바로 이 법치주의라는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에서 국가의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행정조직이 정해졌으면은 국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직무가 또 법에 정해져 있고 그게 이제 직무가 또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그 기본적인 직무는 정부조직법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 속에 실구 과별 구체적인 그 직무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국민에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의 행정조직의 기본적인 근거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행정조직 법률유보라고 하고 행정조직은 반드시 법률의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를 법률에 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작용법률유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 항상 세트로 어떤 경우에 행정권력은 조직적인 법적 근거하고 작용의 법적 근거 두 개가 모조리 만족될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근거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정부 조직법 안에는 조직적인 근거하고 작용의 근거가 다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법이 아닌 기타 법률에도 행정작용의 근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무수히. 심지어 과학기술기본법 안에도 정부 조직법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직무에서 정하지 않거나 그 내용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다른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이 과학기술기본법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도 과학기술기본법에 있는 행정작용을 실현하는 종합조정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행정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조분평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작용의 근거법들입니다. 제가. 그리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그 산하기관의 조직과 직무의 범위까지 설정을 한 것이죠. T스텝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청 산하기관하고 미래부의 관계는 행정청의 내부 관계입니다. 미래부의 행정권한의 일부가 수직적으로 국회로 와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하고 미래부는 국민을 상대로 또는 관계 주체를 상대로는 한 몸입니다. 미래부와 시스템은. 미래부에 있는 것을 한 단계 우리가 구체화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또 행정소송 측면에서 행정청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행정청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고 공법의 영역 공익을 위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하는 일들이 공익에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공익의 철학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대신하는 이유도 바로 그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그래서 행정조직법률요법 35페이지하고 행정작용법률요법까지 다 끝냈습니다. 법률요법의 범위 우리가 이건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7페이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권력적인 행정작용, 아까 행정청이 명시적인 힘을 갖고 있는 행정작용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굉장히 강화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 완화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어떨 때 완화되면 내부적 특별 권력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미래부와 시스템 관계입니다. 행정청 안에서의 내부 관계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행정권을 나누어서 국민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명하복 또는 감독관계가 이미 설정이 됩니다. 감독관계가. 그래서 미래부가 우리를 심사하에 감독할 수 있는 것이 내부적 특별 권력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현상을 우리가 역으로 이론적으로 규명을 하면은 내부적 특별 권력 관계라는 이 이론 때문에 행정청 상하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완화된다. 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가 응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부적인 특별 권력은 이게 내부냐 외부냐를 나누는 기준은 이 책에서는 행정청 안에서 일어나는 건 내부 관계다. 행정청과 국민 행정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외부 관계다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 외부 관계는 기본 개념이 행정청 국민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부 관계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외부적인데 권력인데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갖고 특별한 권력을 갖고 있다. 저기 보시면 국민, 교도소 수감자. 교도소 수감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인데 수감자로서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반 국민이 감수해야 될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감수해야 할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정행정을 하는 법무부, 교도소는 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사법부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의 교도소하고 법무부하고 수감자인 국민의 관계, 이 외부 관계인데 특별한 권력을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것이죠. 권력인데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특별 권력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또는 자연적 재해 상황, 전쟁, 인위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전쟁, 천재지변 이런 거는 천재지변 이런 건 다 자연적인 재해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마저도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응급 조치를 할 때 법의 근거를 따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국민한테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려고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진이 났을 때 빨리 그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법들은 이런 것까지 대비해가지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법을 만들어 놨지만은 행정법에서 커버할 수 없는 유형의 사태가 이 인위적 자연적 상황에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하더라도 이 국민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실제 국민의 이익을 정진하는 차원에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나 이제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국민이 법조문이 없으니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그 사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권리 구제 수단에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도 있고 상황이 이미 종료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전적으로 우리가 소분서를 발급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압수수색, 주로 세금 행정, 세금을 탈루한 사람한테 영장을 들고서 가는 거 이런 거는 사전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구제해주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런 거. 그 다음 소송이나 손실보상, 원상회복 이런 것들은 다 사후적으로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주면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앞부분의 사전적 수단은 시간 여유가 없는 특성이 있고 사후적인 수단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사후적인 수단에서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지고 반면에 사전적 수단에서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시간의 반비례해서 구제받을 가능성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률유보 행정부의 역할 정대. 이건 입법이 특히 과학기술 관련되는 입법들은 되게 전문화되어 있고 또 기술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 법을 밀도 있게 구성하는 상당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개괄적인 사항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부로 넘어와서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또 미래부령으로 구체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화 경향이 강화될수록 행정부의 입법 기능은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학기술계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처분의 요건이 법률에서는 아주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음식점업도 여러 가지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계 음식점, 또 일반 음식점, 또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이렇게 나눕니다. 음식점은. 근데 제일 강도가 낮은 게 수계 음식점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그게 수계 음식점으로 등록 또는 신고가 됩니다. 술을 팔지 못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 수가 있고 단란주점업은 술하고 음식이 다 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란주점업입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업은 술, 음식, 노래 부를 가능하고 그리고 손님을 보조할 수 있는 여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되어 있는데 법 조문에서는 요즘 수제 음식점 이런 기준이 만족하면은 수제 음식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처분입니다. 수제 음식이 등록이 돼야 기본적으로 식품위생 행정에 있어서 정당하게 우리가 수제소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개괄적으로 예를 들면 의자 2개와 숟가락 2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의자 2개와 숟가락이 다겠냐. 그러면은 시행령을 내려가면은 의자가 다리가 튼튼한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숟가락이 부러지지 않는지를 볼 겁니다. 요건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위 단계로 내려갈수록 그런 차원에서 요건 판단, 이 요건을 판단하는 권한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건 판단하는 방법에는 일반 음식점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우리가 의자의 숫자가
숟가락의 숫자가 철도만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조금은 튼튼한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전문가의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정부 공무원이 봐도 그냥 판단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쉬운 요건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 시설 업체를 우리가 결정한다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어느 업체가 그걸 잘 설치할 수 있겠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영역이겠죠. 쉬운 요건 판단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그 요건이 만족하는지 여부를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요건 판단이다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로 자문심의, 주로 심의하는 평가단을 운영을 우리 주로 하는 게 우리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로 심의하는 평가위원들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요건 판단을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심의직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직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주변에 설치가 되는데 행정청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청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 심의직제는. 그래서 자문의 역할을 하는 직제, 심의의 역할을 하는 직제, 그 다음에 간혹 의사를 결정하는 직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문, 심의, 의결. 우리는 주로 심의 직제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심의의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은 행정청이 합니다. 행정청이.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 결정권이 있는 것은 시스템 원장이나 행정청이 하는 것이고, 미래부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은 미래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런데 무수히 위원회라는 조직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네? 어려운 요건 판단에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 결정한다는 것은 이 책에서 효과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가면은 요건 판단론하고 효과 결정론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교수님 몇 가지 하시죠? 네, 한 번 더. 그렇죠. 이제 내려오시고. 네, 먼저 가시고, 네, 지금 50분 조금만 더 채우고, 네. 42페이지 통치행위론. 이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이렇게 1시간 20페이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거달기식으로 대충 하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 강의를 100번 안 나오시더라도 서너 번만, 두세 번만 나오시더라도 제가 이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행정법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세하게 오늘 뵙지만은 또 다음 주에나 못 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법은. 42페이지 통치행위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은 법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다스리긴 하는데 법의 영역 외의 것들로 국민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행정은 아까 행정조직, 행정작용 법률규보 이론에 따라서 반드시 법을 집행하는 법률의 집행 영역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거. 그럼 통치행위론이 왜 창안이 됐느냐?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안이 된 겁니다. 대통령제, 이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는 이론을 역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학자들이. 법의 영역에서 법으로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준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행위단으로 했다라고 몇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법의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제 잘못 알고 함부로 이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통치행위로 우리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기본으로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헌법에서는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기본 개념.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의 구속은 받는다. 법의 구속은 행정법 구속은 안 받을지라도 그래서 헌법에서는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통치행위론인데 저는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치행위론은 행정부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론이 창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권력 분립론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5권 분립론을 저는 주장을 하고 기본적인 이론서는 3권 분립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부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도 하나의 별도의 권력, 그리고 선거관리권도 별도의 권력으로 가서 수평적으로 5개의 권력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5권 분립이다. 그리고 헌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권력의 축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음 헌법 개정에 넣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권입니다. 그리고 감사권은 헌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권력의 축으로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검찰, 경찰, 감사권을 합쳐가지고 감찰권 정도로 하면서 헌법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검찰의 시장까지 임명하면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헌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통신권, 방송통신위원회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대통령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끄집어내서 헌법의 기구로 격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관련 한 7권 정도로 개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몇 개의 권력으로 우리가 쪼개고 그걸 헌법적으로 수평적으로 권력을 줄 것이냐는 것은 해외 입법 사례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의 정치적인 합의만 있으면 헌법의 내용 얼마든지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도입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의 차원에서는. 헌법의 기본 컨셉은 국민의 합의입니다. 어떻게 합의가 된 거냐?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헌법 재개정 여부로 우리가 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상황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왕적 또 대통령의 상황이라면은 얼마든지 우리 상황에 맞게 실권 분립도 가능하다. 통치행위는 결국 이제 실권 정도로 확장이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대통령에만 한정의 통치행위를 논해서는 안 된다. 권력 측에 있는 수평적으로 있는 권력 측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동등의 그런 통치행위를 인정하자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 헌법에 그런 내용들을 갖고 그리고 대법 원장도 그럼 통치행위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사법부 시장으로서 필요합니다. 우리 현재 이론은 대통령 한전에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보시면 됩니다. 제일 전형적인 계엄을 결정하는 겁니다. 계엄을 결정하는. 대통령이 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에 대통령의 통치행위, 계엄을 결정하고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긴급 명령을 발령하고 재정 경제명령, 해외 파병 모조리 헌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걸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법의 영역에서 빼줄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요 다음 단계입니다. 4.5 한번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 4.5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행위와 분리이론. 통치행위로 분류된 것을 결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법률 행정법에서 면제해 줄 수 있지만은 이걸 실행하는 행위는 면제해 줄 수 없다. 계엄을 집행하는 과정은 계엄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법의 영역입니다. 사면하는 것, 특별사면이든 일반사면이든 사면법이 있습니다. 사면 결정은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은 사면을 집행하는 영역부터는 이건 행정법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이론이라는 표현을 붙인 겁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과 적용되는 영역을 분리해야 된다. 통치행위도 무한대로 모든 영역이 법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행위도 결정하는 거하고 집행하는 것은 분리하다. 47페이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문법계 국가다, 불문법 국가다는 표현을 빠르면은 중학교 사회책에서부터 들었을 겁니다. 영미국가는 불문법주의다. 대륙법 국가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철저하게 그거는 사법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법의 영역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국민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법조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하냐? 조리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하고 누가 조금씩은 양보해서 중간적인 이 합의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법원의 판사가 하는 것이죠. 근데 국민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법조문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치에 맞게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판례가 쌓이면은 그것이 이제 그 관례가 되고 간섭이 되고 불문법이 될 수가 있는. 근데 성문법은 아닌 것이죠. 민법이란 조문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가능하냐? 거기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는 둘뿐입니다. 싸우는 두 사람의 사익만, 그리고 이 관계는 다 사익이죠. 사익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로의 주장을 약간 후퇴시켜주면 바로 해결이 되죠. 둘 다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 사법관계에서는 두 사람의 주장을 약간만 후퇴해주고 조금 타당한 사람 걸 더 받아들여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조문이 필요 없다는 게 불문법주의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행정법은 아까 행정조직, 행정작용, 법률유고 이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행정법이 불문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의 반작용 국가 권력인 부안이 확장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행정법은 모든 나라가 성문법입니다. 필연적으로 행정법은 성문법입니다. 다만 규율의 밀도가 그 나라의 입법 전통 때문에 법률 수준이 좀 더 개괄적인 나라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수준의 것들이 다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려 밀도가 굉장히 센 나라도 있고, 행정법이 규율의 밀도만 차이가 날 뿐이지 모조리 성문법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문법으로 돼야지만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다. 불문법주의다, 성문법주의라는 개념은 절대 행정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48페이지. 그래서 법령은 법률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규칙은 뭐 훈련고에서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법률에서
행정규칙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구체성이 강화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올라가면은 추상적으로 되는 것이죠. 개괄적으로. 추상적이라는 표현은 개괄적이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두리뭉실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체성과 추상성이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